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편 위기일발의 신라를 구한 광개토왕. 소수림왕 2년 진나라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소수림왕 5년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로 하여금 이 절을 주관하게 하고,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로 하여금 이 절을 주관하게 하니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가 되었다. 고국양왕 9년 왕은 불교를 숭상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소수림왕 2년 서기로는 기원후 372년에 고구려가 진나라 즉 전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2개의 사찰을 짓고 포교하게 했다는 내용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 다음 왕인 고국양왕 역시 불교를 숭상하여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림으로써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를 통한 백성들의 사상적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쟁 영웅이자 정복 군주로만 알고 있는 광개토왕 역시 불사를 일으키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왕 2년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의 무수한 전쟁 기록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한 줄 불쑥 나타납니다. 물론 그 시기가 광개토왕이 즉위하고 나서 정확히 2년째 되던 해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수림왕, 고국양왕에 이어서 광개토왕 역시 불교를 대단히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절을 짓더라도 한두 개가 아니라 9개의 사찰을 동시에 창건했다는 걸 보니 역시 전쟁 영웅은 다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장소가 왜 당시 수도가 있던 국내성 인근이 아니라 대동강변의 평양이었느냐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절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절만 딱 짓는 게 없거든요. 거기엔 항상 관청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재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파견에 의한 국가적인 경영,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익산에 미륵사를 동양 최대 규모를 짓는다. 절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무왕이 아예 그쪽으로 천도를 생각을 하고 궁궐을 지으려고 하다가 절을 지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게 굉장히 큰 거죠.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을 말대로 무려 9개나 되는 절을 평양 일대에 한꺼번에 배치해서 창건하게 된다면 평양은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곧 나라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양천도는 아들인 장수왕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광개토왕 시기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양천도를 장수왕 때에 단시간 내에 생각한 게 아니고 광개토왕이 그의 계획을 잡고 아들하고 아마 뜻을 맞춰서 계획을 하던 차에 이제 39에 이제 죽었으니까 실현을 못하고 그 과제를 아들한테 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평양에 구사를 설치한 건데, 평양이라는 데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고구려 전역으로 봐서 가장 문화적 연역이 깊은 곳이죠. 거기가 고조선 땅이고 사실 한나라 문화도 많이 향유하고 이랬으니까. 대왕마마, 평양성 일대의 땅 모양을 그린 지도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쪽으로는 폐수가 흐르고 이쪽은 산이 있는 곳이고, 이 피륙에 붉게 표시한 이곳은 어디인고? 대왕마마, 그것은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민호를 표시한 것이옵니다. 좋다.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9개의 사찰을 창건할 것이니 목수와 인부들을 징발하여 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그러하온데 대왕마마, 어찌하여 이곳 도성을 놔두고 평양성 일대에 9이나 되는 사찰을 창건하시려는 것이온지.
평양은 우리의 조상인 고조선의 도읍이 있던 유서 깊은 곳이 아니더냐. 장차 도읍을 평양으로 옮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곳 배수를 통하면 바다에 이를 수 있으니 나라의 수도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니라.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평양 일대가 해양 활동의 전진 기지로서 그리고 군사 작전의 교두보로도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분석합니다. 대동강 하구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동강은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북부 세력들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 황해 북부에 있는 모든 해상 활동이 육지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지역은 중요하고요. 특히 평양 지역은 대동강 하구 남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륙으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조선행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학계에서는 광개토대왕 시대에 창건했던 9개의 절터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를 진행 중이라는데 아직 확증할 만한 유적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평양에서 체록된 민관 설화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설화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 고구려 시대에 평양 대동강가에 주암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금으로 만든 황금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빼앗으려고 백제와 신라가 자주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주암사의 주지승은 싸움의 빌미가 되는 황금종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불법은 마음에서 구하면 되는 것이지 번쩍거리는 금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 터. 이 종루부터 아예 태워 없애야겠다. 나무 관세음보살. 주지승이 불을 지르자 종루가 불에 타서 무너졌고 그 바람에 황금종이 굴러떨어져 대동강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주지승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저희 주암사의 황금종은 인간 세상에 죄업을 낳아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엿보는 바가 되더니 마침내 어젯밤에 절간에 도적이 들어 그가 지른 업화에 불타버렸사옵니다. 호호, 그렇다면 종루를 다시 세우고 황금종을 다시 만들어 달아야겠구나. 아니 되옵니다, 대왕마마. 죄악의 근원인 황금종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옵니다. 호호, 그러한가? 알겠노라. 그래서 황금종은 다시 만들지 아니하였다. 대동강 물속에 가라앉은 그 종은 강바닥에 묻혔는데 해마다 큰 홍수가 나면 강 위로 올라와서 지금은 고방산 부근의 웅덩이에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 이상의 얘기가 바로 평양 일대에 전해져 오는 민관 설화의 내용입니다. 설화 속의 이 주암사가 바로 광개토왕이 평양에 창건했던 9개의 사찰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락 6년 드디어 광개토왕은 대대적인 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이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다른 점은 백제의 수도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거듭 패전을 당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백성들 또한 잦은 부역과 전쟁 징발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장 비문에는
전투 상황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으나 전쟁 준비를 어떻게 했고 어느 지역을 발진 기지로 삼아 어떻게 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구려 해양사를 연구해온 윤명철 교수가 추정하는 영락 6년의 전쟁 경로는 이렇습니다. 이때의 싸움 역시 수륙 양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함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 곧 고구려 군사의 발진 기지가 되는데 청천강이나 대동강 하구 지역이었을 것이다. 군사와 말들을 대대적으로 운송하자면 함선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수심이 얕은 서해 바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함선은 밑바닥이 평평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광개토당의 발진 기지는 현재 예성강이 아니라 현재 대동강 이남 내지는 청천강 이남에서 대규모의 군선을 건조한 다음에 아마 그 연안항해를 통해서 접근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 고구려 함선은 밑이 뾰족하지 않은, 즉 첨저선이 아니라 평저선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항해가 아니라 단거리 항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데 많은 군사와 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거기 있었던 그 군사들은요, 당시엔 수군이라고 해서 수군만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과 수군이 작전을 동시에 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수군이 상륙한다면 육군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군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수군 내지는 수로군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자, 닻을 올리고 노를 쳐라. 이번에야말로 백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말 것이다. 백제의 도성을 치러 가자. 백제의 수도를 공략하는 원정 루트라면 당연히 육로에 비중을 둘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었는데 광개토왕은 해상 공격을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의 허를 찔렀던 것입니다. 기병들은 상륙하여 적군의 성을 무너뜨려라. 광개토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이미 사기를 잃은 백제군 진영을 차례로 공격하여 주요 군사 거점을 접수합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이 전투에서 무려 56개의 성들을 빼앗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적을 공격하여 다음의 성들을 빼앗았다. 강미성, 모로성, 미사성, 오리성, 아단성, 대산한성, 모루성, 미추성, 관노성. 여기서 강미성은 관미성과 동일한 지명이고 아단성은 아차산성, 그리고 미추성은 현재의 인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 비문에 열거된 그 성들 모두를 영락 6년, 즉 병신년에 한꺼번에 빼앗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빼앗아서 확보하고 있던 성까지 포함해서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락 5년에 빼앗았던 관미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성이 함락되어 싸웁니다. 잘하였다. 빼앗은 성에 일부 군사를 남겨두고 다음 성으로 진군하게 싸웁니다. 잠깐. 이쯤 되면 백제군은 이미 전열을 상실했을 것이다. 비차에 더 이상의 인마를 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백제왕에게 내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하라고 일러라. 예, 대왕마마. 백제 장수는 들으라. 너희 백제왕이 우리 고구려 대왕마마께 나와 항복한다면 더 이상의 인마살상 없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지우거라! 백제의 대왕마마는 우리 영토를 유린한 고구려 왕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셨다. 잔말 말고 자, 내 칼을 받으라! 이런 고의
놈들이 있나? 백제왕이 당연히 주의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었거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면 적의 도성으로 진격해야겠다. 제1로군은 군사를 이끌고 아리수를 건너 진격하라. 아리수는 지금의 한강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광개토왕의 백제 도성에 대한 공격은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파상적으로 쳐들어가는 형세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공격의 양상을 추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수륙 양면 작전을 활용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육군은 임진강을 도하서 서울 지역으로 진격을 했고 수군 같은 경우는 3개 방향으로 공격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 전황이라든가 해양 환경 또는 백제 방어 체제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제1로군은 광개토당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1로군은 바로 한강 하구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천호동 일대의 한성을 공격했고요. 제2로군은 비문에는 미추성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해서 그 지역에 상륙한 다음에 현재 부평을 지나서 신정동 일대를 지나서 다시 한강 근처를 해서 천호동 일대를 공격하는 방면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3누구는 현재의 남양반도에 상륙한 다음에 용인과 성남을 거쳐 천호동이나 하남시의 배후로 쳐들어갔다는 형세였을 것이다. 윤명철 교수의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한 광개토당 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잔이 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감히 나와서 싸웠다. 광개토 대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군사를 보내 도성에 들이닥치게 하였고 일부 군사를 좌우로 보내서 백제의 국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던 백제의 수도 풍납토성이 광개토왕의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백제의 아신왕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셈이죠. 아신왕이 광개토왕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고구려 대왕께 아뢰오. 나는 백제의 왕으로서 고구려 대왕께 복종을 맹세하오. 지금부터 이후로는 영원히 대왕의 노객이 되겠사옵니다. 그대가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복종을 맹세하니 아니 받아들일 수 없구나. 그런데 신하국으로서의 예를 갖추겠다는 증표로 무엇을 바치겠는가? 남녀 포로 1000명과 옷감 1000피를 바치겠사옵니다. 또한 내 아우와 신하 10명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겠사옵니다. 좋다. 이제 백제가 우리 고구려의 신하국이 되겠다 하니 나도 군사를 물려 돌아가겠노라. 광개토 대왕 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의 임금이 곤핍하여 남녀 포로 1000과 세포, 즉 가는 실로 짠 고운 옷감 1000피를 내어서 바치었다. 또한 백제왕 스스로 복종을 맹세하여 앞으로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광개토 대왕은 58개의 성과 촌락 700개를 얻었다. 그리고 백제는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내었다. 백제의 아신왕이 광개토 대왕에게 앞으로 영원한 노객이 되기를 맹세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노객의 노자가 노의 노자입니다. 그렇다고 백제 왕이 고구려 왕에게 노예가 되겠다거나 혹은 백제가 고구려의 노예 국가가 되기를 약속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노객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예의상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왕은 실제로 자신의 동생을 고구려의 인질로 보냈을까요? 백제의 아신왕에게는 그가 죽은 뒤에 섭정을 맡았던 바로 아랫동생 훈해와 훈해를 죽이고 왕위를 탈취하려다 실패한 막내동생 설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고구려의 인질로 갔다는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제가 곧 고구려에 대해서 복수를 꾀한 걸로 봐서 동생을 인질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 실제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 광개토왕은 황해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서부 해안 지역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을 모두 빼앗아 고구려 영토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에게 패하여 항복을 했다고 해서 백제가 잠자코 고구려의 속국으로 지낼 만큼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새겨진 영락 9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락 9년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나라와 화친하여 내통하였다. 실제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면 백제가 바다 건너 외와 빈번하게 화친 사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신왕 6년 여름 5월에 왕은 외국과 화친을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 아신왕 12년 봄 2월에 외나라 사신이 오므로 왕은 그들을 맞아 특별히 후대하였다. 백제왕이 스스로 신하되기를 청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 약조를 어기고 바다 건너 외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점령한 땅을 회복하겠다고 나섰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도성에만 앉아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평양성을 손실할 것이니라. 자, 가자! 광개토왕은 국경을 순행하는 중에 평양성에 이르렀는데 왕이 평양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누구인고? 대왕마마, 소인은 신라에서 급히 달려온 사신이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대왕마마, 지금 외나라 군사가 저희 신라 국경으로 가득 몰려와서 성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저희 신라 임금께서 급히 대왕마마께 도움을 청하라 하여 달려왔사옵니다. 여기 친서를 가져왔사옵니다. 뭐라 썼는지 어디 보자. 대왕마마, 지금 외나라 군사가 국경에 가득하여 성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노객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왕께 명을 청하옵니다. 신라 임금의 충성이 가상하구나. 내 곧 출병하여 도와줄 것이니 사신은 그대의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 이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렇다면 그 왜구들은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신라의 수도인 금성으로 쳐들어왔을까요? 해양 환경으로 볼 때 일본 열도라든가 또는 대마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 동남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해안가 가까이 있는 경주는 늘 습격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 무렵에 가게 되면은 외병들이 본격적으로 일본 열도에 진출하는데요. 이 외병에 관해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세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일본 열도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일본 열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백제는 근초광 때 외랑 통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와 외와 연결되는 하나의 그 라인이 동맹관계 형성이 되면서 당시 신라 쪽에는 왜군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 사신이 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이 새겨진 광개토왕 비문의 이 대목을 일본인들은 또 교묘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라의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에게 한 말, 즉 외나라 군사가 나라의 국경에 가득하여 성을 파괴하고 있으니 노객이 백성을 위하여 대왕께 명을 청합니다. 이 대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왜군이 성지를 파괴하고 노객을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왕께 명을 청합니다. 외나라 군사가 성을 파괴하고 노객, 즉 신라의 내무랑을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일본이 이미 한반도에 거점을 두고 한반도의 남쪽을 경영했다는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서를 강변하려는 것입니다. 신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춰서 노객으로 칭하면서 광개토 대왕에게 신라 백성을 위해 도와달라고 청하는 문장을 그렇게 억지로 비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글자가 훼손되어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 부분은 시비의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외와 가야,
그리고 백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로서는 어떻게든 고구려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게 대등한 관계에서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라에서 그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보고 힘이 굉장히 세고 근데 필요하다 하면은 굽힐 자세가 돼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다시 그거를 물리치기도 잘하지만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왕이 마침 평양에 내려와 있을 때 가서 요청을 한 거죠. 요청했는데 그때 바로 신라와 고구려 관계가 처음 형성이 되고 광개토왕과 이 신라 사신이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라 고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4세기 중반부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토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드디어 광개토왕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대병을 일으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가 영락 10년이었는데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광개토왕이 출병시킨 군사가 5만이었습니다. 광개토왕이 5만 대군을 움직였다는 것은 당시 신라에 쳐들어온 군사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규모였기 때문이었겠죠. 이전에도 신라 변경에 왜구가 자주 출몰해서 노략질을 해왔었는데 신라의 내무랑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봐서 이때에는 단순히 노략질 차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백제의 지원을 받은 왜와 가야의 연합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는 이미 우리 고구려에 속한 제후국이다. 신라 영토를 백제가 차지해서 다시 강대국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좋다. 이 기회에 남쪽 깊숙이 영토를 확장해서 대체국을 건설해야겠다. 광개토 대왕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고구려의 5만 대군이 신라의 국도인 경주 외곽에 도착합니다. 오! 대왕마마, 저 앞 남교성과 신라성 사이에 왜나라 군사가 가득 진을 치고 있사옵니다. 잘 되었다. 기병들은 먼저 돌진하여 오합지졸 왜구들을 남김없이 소탕하라. 예, 대왕마마. 고구려 기병은 나를 따르라! 도주하는 적은 끝까지 추격하라! 이것이 바로 영락 10년에 벌어졌던 병자년 전투입니다. 광개토왕은 신라의 국도, 즉 경주 일원에 진을 치고 있던 왜나라 군사를 그저 몰아내기만 한 게 아니라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점령지를 넓혀갑니다. 그 바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력은 다름 아닌 가야였습니다. 가야 세력은 일찌감치 왜나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우선 들어보시죠. 이미 사실은 가야 세력들은 초기부터 일본 열도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규슈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금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쯤 가게 되면 일본 열대 중심 세력이 규슈가 아니라 현재 키나이 지방, 나라, 아스카, 오사카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 세력과 함께 가야 세력이 공동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가야는 양쪽으로 분할되면서 즉 한반도의 백제와 일본 열대 정치세로 분단되면서 약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시 신라를 침공한 외세력은 백제와 통호했고 건초광 때부터 조직적으로 백제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야 그 깊은 친연성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백제, 외로 연결되는 하나의 세력 라인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그 병자는 전투가 신라의 도성에 침입해 있던 왜구를 물리친 싸움으로만 나와 있으나 왜와 가야 그리고 백제의 연합 세력을 동시에 물리친 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시 가야는 작은 세력들이 연합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는 소국 연맹체 형식이었는데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등이 그것입니다.
광개토왕이 이끄는 강력한 고구려 군대가 도주하는 왜군을 추격하면서 가야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김현숙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위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경주 안에 들어와 있던 왜군을 몰아내면서 같이 이제 내려간 거죠. 쓸고 내려가니까 가야군하고 같이 막 이제 쫓겨 내려가는 상황이 뒤에서 추격하고, 그러니까 김해의 건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하만, 아라가야죠. 아라가야까지 이제 치고 뭐 이러니까 재편이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그 400년 경자년 출정 이후에 과거에는 김해 무덤에서 나오는 토기가 완전 김해식 토기라 그래서 독자적이거든요. 이거 가야권의 토기인데 400년 그 이후가 되면은 신라의 토기로 토기 자체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광개토왕은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속국인 신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옛 가야가 있던 지방에서 이때 이후로 신라의 영향을 받아 신라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이후 가야는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도 크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명철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을 가서 신라 외병을 쫓아냈으니까 가야 지역의 북부 지역은 일단 고구려 군대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신라인을 거기다 안주시켰다고 그러는데 가야 전체가 아니라 가야 일부 지역에 대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가야는 조속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가야가 신라의 그 강한 영향권에 들어갔다면 그 후에 멸망했거나 아니면 고구려 문양이 없었을 텐데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야인들의 무기체가 확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라병이 가야 일부 지역에 국경 지역에 안주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야를 철기 문화가 발달한 철의 제국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남부 지방에서는 다른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야의 철기 문화는 그 수준이 고구려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서 당시 병사들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갑 옷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전체 그 옷이 한 개의 철판으로 서양 기사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통갑옷인데,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데 고구려의 갑옷들은 그게 아니야. 쪼가리 이렇게 누비옷처럼 했는데 그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누비옷이 더 튼튼해요. 신축성이 있고 활살도 잘 맞고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통갑옷은 보기에는 멋있지만은 단방에 화살이 뚫어요.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같은 그 제철 기술이라도 고구려가 한 단계 앞선 것이죠. 보기에는 가야 갑옷이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10년에 광개토왕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던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신라나 가야에 전해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발굴된 같은 시기의 유물들 중에서 가야식으로 제작된 철갑옷들이 많이 보이는데 광개토왕 군사들에 쫓긴 가야 사람들 중 일부가 바다 건너 외로 건너간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일부 훼손된 글자가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의 문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라 임금이 직접 와서 공공한 적은 없었는데 국강상 광개토 경호태왕에게 공공 신라 임금이 공공공공 조공하였다. 훼손된 글자를 건너뛰더라도 대략 해독이 가능한 문장이죠. 가령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광개토왕은 속국이 된 신라의 왕에게 직접 찾아와 조공을 하도록 명합니다. 대왕마마, 이 노객은 고구려의 태왕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삼가 노객이 정성껏 마련한 물품을 올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알았느니라. 날 대신하여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선정을 베풀라. 본디 나라끼리의 조공은 사신을 보내 하는 것인데 임금이 직접 찾아가 조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으니 신라 임금으로서는 여간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봉기 내무랑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내물 이사금 45년 겨울 10월 왕이 늘 타고 다니던 마국간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외나라와 가야 군사들에게 국도가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자 고구려의 도움을 간청하고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으며 이제 임금이 직접 불려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웃나라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으니 그 수치스러움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광개토왕은 재위 10년째에 감행한 이 전쟁을 통해서 왜군을 물리치고 신라를 제후국으로 복종시켰으며 자신이 지배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개토왕은 왜 그때 신라를 완전히 고구려 영토로 복속시켜서 직접 지배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하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우선 그 전쟁 자체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신라에 대한 구원 전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광개토왕 스스로는 이제 신라가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단국대 서영수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국제관계를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키우고, 또 고구려가 광개토왕 때하고 장수왕 때하고 이제 전략이 좀 틀려져요. 광개토왕 때는 신하으로 삼고 중국의 천자처럼 이렇게 간접 통치를 해요. 조공지배라고 하는 간접 통치를 하는데, 장수왕 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방침이. 간접 통치를 직접 지배를 하려고. 직접 지배하면 그 왕실을 없애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사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좀 차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로 고구려의 선진물문을 받아들여서 훗날 바로 그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락 14년, 서기로는 기원 후 404년. 대왕마마, 외나라 군졸들을 실은 배들이 대방계에 닻을 내리고 상륙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왜가 배를 타고 대방계까지 쳐들어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4년 전 경자년에 그리 혼쭐이 나고도 감히 배를 타고 또다시 우리 고구려의 영토에 나타났다니. 아니 되겠다.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놈들을 벌할 것이다. 포병과 기병들은 육노력하고 수군은 함선을 타고 대방계로 갈 것이다. 군사는 출동하라. 여기서 대방계는 현 황해도의 연안 일대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방계는 예성강 하구 유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놓고 백제와 고구려가 쟁패전을 벌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백제와 왜가 수군을 동원해 서로 찌른다면은 예성강 하구 내지는 대동강 하구가 되는데, 대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성강과 대동강 사이에 있는 대방계가 가장 무난한 저기가 고구려를 찌를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수군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왜 수군이라고 추정하냐면은 사료에는 많은 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선이라는 면이 글자가 나옵니다. 연선이라는 것은 배가 연이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군이 동원한 수군인지 또는 고구려 방어군인지 모르겠지만 윤명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외나라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전쟁 물자 보급이 어려웠을 것인데 왜구가 단독으로 거기까지 쳐들어왔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대방계로 침입한 군사는 백제군이었거나 백제의 도움을 받아 왜가 용병으로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은 이런 추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능비에는 그 전쟁의 상대적인 주체를 왜군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전력이라든가 또는 이 전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주는 백제가 됐고 왜는 백제를 도와서 참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군 병력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를 건너온 수군 함선과 수군 능력으로서는 경기만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경기만의 해안 지역에 걸맞는 배,
그리고 그 지역 사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또는 지형에 익숙한 백제군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광개토 왕에게 항복을 했던 백제가 또다시 고구려에게 반기를 들고 맞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백제를 한자로 백잔이라고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글자는 해치다, 죽이다, 멸하다 따위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할아버지였던 고국원왕을 죽였을 뿐 아니라 항복을 했다가도 끊임없이 칼을 겨누고 맞섰기 때문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분고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치면은 겨우 좀 빌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배신하고 이러는데도 여기는 계속 끊임없이 송민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고 원래부터 내 송민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외라든가 비려, 폐려죠. 거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송민으로 넣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쳐들어오면은 맞고 더 이상 침범하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손을 보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송민으로 안 넣거든요. 거란이나 왜구나 이런 세력들과는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백제나 신라는 통합해서 송민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것이 광개토왕이 구상하는 고구려의 천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 20년에 동부여를 토벌해서 항복을 받아낸 다음 3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